지난번부터 제가 처음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화제가 되진 않았었는데 삼채, 여전히 삼채 스웨터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삼채 스웨터 그 모양을 그 드라마에서 보신 분들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잠깐 지나가는 화면에 딱 나오는 니트라서 이걸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째려보기 하실 만큼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화면을 따온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런 지금 디자인, 소매도 한번 올려봤어요. 소매는 어떻게 나오나, 소매를 한번 대충 조금 이제 무늬를 넣기 시작한 모양이고,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 무늬가 지금 떠진 모양이죠. 네, 몸판하고 똑같은 무늬고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그때 요 사진 올려드렸어요. 요 사진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초안이란 말이죠. 그 사진에 보시면 제가 그 사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잠깐 뜬 요 지금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그 잠시 제가 볼 때는 한 5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지금 저 위에, 화면 위에, 여기죠? 네, 화면 위에 보이는 이 옷입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고요. 그래서 제가 삼채 드라마,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의상들을 다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끔 눈에 띄는 니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삼채 이야기에서 눈에 띄었던 니트라고 하면은 요거 아닐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초안을 그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삼채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이슈화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5, 6위권 이 정도 했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전 세계 그 넷플릭스 영어권 드라마 랭킹에서는 삼채가 1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삼채가 지금은 한때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2위까지, 한국 넷플릭스 코리아 랭킹 기준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밀려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크 기간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삼채 디자인을 다 맞춰보고 싶었는데 아직 덜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아래에 하고 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팔에 이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팔에 이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소매통이 좁으면 좁을수록 페어를 하는데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달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쪽 소매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처음에 째려보게 할 때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은 소매에도 이제 문양이 똑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뭐 째려보는 거,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지, 소매를 이걸 뜨는 게 귀찮겠구나 이 생각을까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뜨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무늬를 째려보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오리지널 이 스웨터랑 제가 이제 디자인한 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색상 배합 구성 자체가 틀려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단색에 약간의 그 하트 무늬 같이 보이는, 이게 정말 하트 무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제 눈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그 안에 하트 무늬인지 아니면 십자가 무늬인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제 눈에는 하트로 보여서 하트로 땄고, 그리고 이제 색배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페어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플로트를 중간중간에 넣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를 조금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쉐입이 있는데 거기 사실 단색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단색이 아니라 안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의 간격을 살짝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정도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이제 쭉 들어가고, 이 하트랑 이 점점 무늬 정도만 사실은 저 니트에서는 붉은 계열의 색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트도 요거보다는 작고, 그리고 이제 이 지그재그 무늬도 사실상 저 사진에 보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여기 보시면 하트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지그재그는 살짝 작고,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 오리지널 사진에 있는 거랑은 느낌상 달라. 전혀 다른 니트인 양 보이지만 사실 무늬 배열은 똑같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무늬 배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저 사진에 나오는 무늬 배열 순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느낌상 달라진 게, 이게 색깔이 달라지면은 이제 옷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도 달라지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기 이 드라마 속에서 입고 있는 저 아이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아이가 모델이다 보니까, 그죠? 아이가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아동 니트인 것처럼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실제로 성인 사이즈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성인의 사이즈로 이제 입으면은 살짝 느낌이 달라질 수 있죠. 크기에 따라서도 똑같은 문양이고 배열이라도, 그죠? 근데 뭐 완벽히 똑같은 문양이라고 할 수 없는 점도 있고 색상도 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크기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저기 지금 저 사진에 나온 거 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배열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드라마에서 이 옷을 따왔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만큼의 비슷함을 가지고 있지만,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느낌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인용 사이즈니까 또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쯤 이제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보실 분들은 다 봤다, 삼체,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걸 뜨면서 오늘 라이브를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라이브 수단은 라이브 종료가 되면은 영상을 삭제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 제가 이 뜨고 있는 삼체 스웨터는 라니벤돌리 색으로 구상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색 구상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 라니벤돌리 말고도 두 가지, 이제 이건 지금 요게 지금 이 라니벤돌리 색 구성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그 매들린 토시 구성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보시면 매들린 토시 색상도 구성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상 저 느낌을 주기에는 이 색상 구성이 더 좋았어요. 매들린 토시에 그리고 저것도 이제 굵기도, 저거는 월스티드 정도 DK 이상의 굵기라서 조금 더 이제 그 무늬도 크게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좀 나을 수 있는 구성이긴 했거든요. 근데 라니벤돌리는 사실 핑거링 웨이트라 도안을 쓴다면 사실 변형이 가능한 도안을 쓰기, 그러니까 뜨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안 쓰기가 지금 DK나 월스티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핑거링으로 만약에 도안을 쓰게 되면은 변형하시는 분들이 변형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실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폭이 넓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이제 이 라니벤돌리, 최종적으로는 이 라니벤돌리 구성으로 이제 들어온 게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DK였으면은 조금 더 이 무늬도 더 잘 보이고, 조금 더 뭐랄까, 그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니트의 느낌이 조금 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요. 핑거링 웨이트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뭐 이런 점도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요즘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체 소설을 읽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소설을 이제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 이제 앞에 3분의 1 지점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데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랑 좀 많이 틀려요. 내용이 소설하고는 많이 각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애시당초 안 읽어보고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드라마 구성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이해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소설 속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좋은 면이 있긴 한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을 수 있을지, 읽으면서도 사실 살짝 지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 3채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은 그 드라마를, 요즘에 유튜브에 영화 리뷰 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자주 보는 영화 리뷰 하시는 분들 중에 어퍼컷,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어퍼컷이라는 채널이 있어. 맞나? 어퍼컷? 근데 제가 이제 거기 리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스타일, 그 구성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자세하면서도 너무, 뭐랄까, 이게, 그분이 하시는 스타일은 보고 나면은 그 원작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줄거리를 다 봤으니까 안 봐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는 이제 들으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타일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리뷰하시는 분들 이제 보시면은 가끔씩 줄거리만 싹 듣고 보고 싶지 않다, 원작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분 스타일은 굉장히 자세한데 듣고 나면 한번 실제로 그 원작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게 이야기를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도 올라온 걸 보면은 3채가 이제 요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 뭐 하여튼 3채가 그분 채널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다 거의 리뷰하실 분들은 다 했다고 봐요, 저는. 국내에서 이제 웬만히 이제 리뷰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 3채 이야기로 또 이렇게 핫하게 유튜브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과학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채널에도 보시면은 웬만히 이제 나는 과학 채널이다 라고 하는 곳들 리뷰용이까지 포함해서 네, 다 3채 이야기 다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3채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다룰 분들은 다 다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 스웨터를 다 마무리 짓고 짠 입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핑거링 웨이트로 하다 보니까 그 리뷰가 한국에서 이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하실 분들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끝나길 바랬는데 생각처럼 빨리 진도가 안 나갔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순위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순위 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계속 쭉쭉쭉 뒤로 밀리겠죠. 넷플릭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살짝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넷플릭스가 이렇게 뭔가를 드라마를 밀면, 드라마를 이제 채널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새로 이제 출시가 돼서 밀면은 그게 항상 이제 10위권 안에 랭킹이 되면서 그 미는 것만 이제 델롬데일 스타일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아요. 밀어주는 거는 어쨌건 상위권에 붙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넷플릭스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저도 넷플릭스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볼거리가 많나? 이제 볼 거 다 본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찾기도 좀 어렵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거 이외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뭔가 이거 보고 싶다 하는 내용도 잘 없고, 요즘에는. 그래요. 가끔 진짜 얼토당토 아는 게 올라올 때도 좀 있거든요. 넷플릭스 요즘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되게 참신한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좀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라도 여기서는 이제 과감하게 시도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볼거리를 많이 다양하게 제공해 주려나 보다 막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약간 그 기대에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3채까지 보고, 지금 넷플릭스 보시면은 왜 이렇게 구독 한 달 동안 고려하는 기능 있죠. 취소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 이제 구독을 약간 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 지금 그걸 걸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계속 봐야 되나, 구독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좀 볼거리가 다양하게는 많지 않다. 그 와중에 나왔던 게 3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도 좀 있어요. 볼거리가 있어야 이제 뜨게 하면서도 좀 시리즈를 이제 쭉 보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채를 오래간만에 이제 좀 볼거리를 봤더니 거기에 진짜 5초도 아니게 이렇게 나온 니트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뜨고 안 잡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제 패턴을 쓰고 있어요. 패턴을 쓰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산책 스웨터를 그 드라마 속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짧은 순간 지나갔단 말이죠. 그 VR 가상 그 게임 안에서 진짜 한 5초, 3초에서 5초 사이 잠깐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진에 이 아이가 입고 나온 그 니트는 사진 속의 그 모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만 이제 딱 비치는 거라서 과연 이거를 캐치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기는 해요. 3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드라마 이제 보실 분들은 국내에서 이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이 스웨터 패턴을 지금 쓰고는 있는 와중입니다. 이제 이 패턴이 다 끝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할까 해요. 어떻게 이벤트를 할지 아직 지금 생각 중인데, 이거를 보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이걸 보셔가지고, 이거 나도 한번 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그럴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같이 약간 엉뚱한 사람이 많을까? 취향이 좀 엉뚱하신 분들이 많을까? 그 잠깐 나온 그 스웨터를 똑같이 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으실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벤트를 할 때는 제가 뭐 국내에만 그 국한해서 이벤트 하지 않고 국내랑 이제 외국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패턴을 나눌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만 하면은 그렇게까지 수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다운로드 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라블리에 올리더라도 저는 그 해외 분들이 좀 더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국내에 계신 분들 취향하고 이게 많이 적중할까 싶지는 않아요. 국내에 계신 분들 취향 제가 경험상 한국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니트가 조금 정형화된 스타일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이게 좀 스타일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그 넷플릭스 안에서 이 3채가 랭킹 탑 10에서 다 내려가기 전까지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요즘 제가 이제 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는 이 폴스보, 요즘에 이제 폴스보 커드포드 워크숍에서 폴스보 연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1편 폴스보 베스트 1편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지금 뒷판 과정이 올라갔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그 벨페어 플로버의 사은품격입니다. 그래서 벨페어 플로버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패턴 집을 낱개가 아니라 그 패턴 집으로 구매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지금 요 연재하는 요 폴스보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폴스보 튜토리얼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특히나 이제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튜토리얼 없이도 얼마든지 따라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 폴스보 같은 경우에는 이 앞판에 이게 이제 이 플라켓이 내려오는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리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따지자면은 심리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심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심이 있죠? 여기 심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스는 아닌데 이걸 심리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다운이고 일체형이고 심리스이지만 심리스가 아니지만, 말이 잘못했네요. 심리스가 아니지만
테크닉적으로는 심리스의 모양을 갖춘 그런 베스트고, 이제 일체형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살짝 그 패턴에서의 그 내용이 살짝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튜토리얼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재를 시작했고, 요번 주에 지금 뒷판 과정 1편이 지금 연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지금 왜냐면은 벨페어가 한창 지금 작업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폴스보 영상을 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연재를 하더라도. 그래서 천천히 연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분별로 폴스보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 4-5회 정도 하면은 연재가 끝날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5회 정도 나눠서 할 거고, 이번 주에 이제 1편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보실 분들은 이제 아마 벨페어를 만드시면서 보셨겠죠.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벨페어 앞판, 뒷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끝나신 것 같고, 소매가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가 또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벨페어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는 분들 지금 천천히 하시는 본인의 페이스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폴스보 편집이랑 비디오 영상 편집이랑 지금 여기 삼체 스웨터 디자인 과정, 이걸 2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삼체가 조금 느리긴 해요. 저는 이 샘플을 먼저 떠놓기 위해서, 이제 패턴은 거의 이제 초안은 잡아놨으니까 일단은 이 샘플을 먼저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 샘플을 만들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초안을 잡으면서 라이브를 동시에 하려니까 정신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집중을 못했어요. 뭐 라이브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패턴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패턴 작업은 라이브가 아니라 제가 제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요거는 집중해서, 지금 보시면은 전 요거는 이제 기존 플로버처럼 길이를 그렇게 할 거라서 이렇게 좀 약간 한 요 정도 골반 밑에까지 내려오게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나름 약간 이제 뭐랄까, 이게 좀 활동성도 좋게 넉넉한 핏으로 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한 6인치 여분 정도 됩니다. 지금 저한테 이 샘플 만든 거는 한 6인치 여분 정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소매도 이제 무늬가 이렇게 똑같이 연결돼서 내려올 거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줘서 약간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좀 한번 넣어봤어요, 무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 삼체 이야기가 순위권 밖으로 밀리기 전에 이게 지금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리뷰하실 분들, 국내에서 제가 볼 때는 리뷰하실 분들은 다 리뷰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스포일러니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BMBM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네. 조만간에 이게 샘플이 다 끝나고 도안 작업 끝나면은 네, 이벤트 할 겁니다. 도안 나눔 이벤트. 그때 이쁘다고 하신 분들은 도안 나눔 이벤트에 나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랑 해외랑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보다는 해외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다운하시지 않을까 하는 디자인이긴 한데, 어쨌든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 패턴 나눔 이벤트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무래도 드라마 속의 의상을 제가 째려보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주제로 패턴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드라마 속에서 제작을 한 의상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상 이거는 기성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작한 옷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작한 옷이라면은 세상에 하나뿐인 거기 때문에 그죠. 조금 더 제가 따라하는 거에 의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놀라운 점은 제가 그 삼체가 처음에 이제 개봉하자마자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래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이 니트를 딱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어쨌거나 이 삼체라는 이 드라마가 이슈가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나오는 니트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슈가 된 거를 하는 거는 진짜 좋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시기상 제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이 샘플이 딱 이 순위권 밖으로 밀리기 시작할 이때쯤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또 막상 샘플 만드는 건 또 오래 걸리다 보니 그죠. 아마 보실 분들 다 보신 그때쯤 지금쯤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네, 샘플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체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과학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소설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작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드라마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찾아가면서 보면 좋은데 제가 처음 봤을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과학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리뷰가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학 채널. 아마 과학 채널, 네노라 하는 과학 채널에서는 한 번씩은 다 다루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인터스텔라가 나왔을 때도 웬만한 그 과학 채널에서는 다 주제로 한 번씩 다뤘던 그죠? 인터스텔라의 그 과학적 지식 같은 거 그런 게 한 번씩 있었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인터스텔라를 보는 것과 아무 그런 배경 지식 없이 또 인터스텔라를 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삼체도 이제 저도 이제 응용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한 지가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과학 그 채널들 리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쭉 다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소설도 동시에 같이 읽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약간씩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삼체를 다 보셨을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삼체에 이게 굉장히 일단은 저는 원래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어두운 내용을 좋아한단 말이죠. 스릴러도 그렇고 공포 영화도 다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어둡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염세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더 끌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게 모든 드라마가 모두의 취향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염세주의적 그런 시선도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 원작 자체는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에요. 정말 왜 우리가 흔히 통쾌하게 보는 그 마블 스타일의 그런 SF가 아니란 말이죠. 완전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드코어로 들어가면은 SF가 좀 이렇게 염세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류가. 근데 이제 삼체가 딱 그런 종류예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암울해, 내용이. 되게 염세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물리학자, 이제 아버지가 문화 대혁명으로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본 어떤 중국의 물리학자가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랄까 이런 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 가서 인간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존망이 거기에 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염세적인 건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자신이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애를 확인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클리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에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 해야지, 고문당하고 죽는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본,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 보면은 그 소설에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사실상 드라마에서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소설에서는 정말 감정적인 그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혜원재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홍위병들을 찾아가서 만나요. 근데 마음속으로 한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혜원재는 만났을 때 이제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을까, 그 과거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 아버지를 죽였던 그 과거에 대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나에게 변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는데, 팔을 잃은 사람도 있고, 드라마 속에서는 팔 잃은 사람 그 한 사람하고의 그 대화 장면만 나오는데, 사실 소설 속에서는 이제 묘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반성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때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막 증오하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막 원망을 그 예원재에게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예원재는 그 신락 같은 그 희망, 인간에 대한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희망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아, 인간이란 반성이 없구나. 인간이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고, 과거를 이렇게 돌이키려는 듯한 그런 노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과학자가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연구하는 어떤 기지? 연구 기지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지가 이제 군사적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군사적 어떤 무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곳인 줄 알고 예원재는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예원재는 똑똑하잖아요. 천문학자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기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판 세티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세티, 지금도 있지만은 그 세티 프로젝트라고 그 외계 고등화된 외계 문명에게 지구를 알리는 그 활동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구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막 우주로 신호를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중국판으로 하고 있는 기지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외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외계에게 이제 신호를 막 발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원재가 보니까 이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방안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 소설 속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증폭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신호를 쏴서 외계의 어떤 고등 생명체한테 이 신호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8년 뒤에 옵니다. 그 답장이 8년 뒤에 와요. 그 8년 뒤에 왔다는 이 내용도 사실상 그 이론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어떤 신호가 갔다가 바로 왔다면 8년이라는 거는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이니까 그 광년으로 따져봤을 때 거리가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행성에 이게 닿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년, 그러니까 거리가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 걸릴 만한 그런 거리에 있는 어떤 외계 문명에게 이 신호가 닿았는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고등 외계의 한 생명체가 답장을 보내기를 회신하지 마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회신하지 마라. 네가 회신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한 번 갔다 오면은, 그죠?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예언제에도 거기서 얘기하지만 8년이란 걸 기준에 봤을 때 이 거리가 가는데 4년 걸릴 그 거리 안에 이 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갔다가 신호가 오면 안 돼. 그러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외계 고등 생명이 이제 예언제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 답장을 받으면 회신하지 마라. 그냥 회신하면 우리가 너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의 위치를 알면 너희들을 종속시키러 간다. 우리가 멸망시킨다 이거죠. 네? 잡아먹겠다 이거죠. 그래서 답장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언제는 그 순간 번뜩 이제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거야. 인간에 대한 그 염세적인 시선, 내가 너무나 인간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어떤 외계 고등 생명이 나의 신호를 들으면 우리 인간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걸 답장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예언제가 자기가 이제 어떤 복수심, 약간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인간 혐오에 대한 복수심,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만하게도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도 신호를 보내요. 와라. 내가 너희 생명이 지구 문명을 정복하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계 생명이 이 지구를 향해서 정복하러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특히 이 스웨터가 나왔던 그 가상의 VR 게임이라는 게 나왔던 그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 지구라는 행성은, 그죠? 태양계 속에서 태양이 하나밖에 없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양 둘레를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도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계절과 시간과 날짜를 예상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상 따져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이 우리 지구 안에서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연 이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진실일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물리학적 법칙이, 그게 이론이 있어요.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게 케오스 이론이었나? 저 이름은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예전에 어떤 봤던 책에 보니까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감하는 내용이 없잖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지구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내용은 진실일 수 있어요. 지구 안에서는. 근데 과연 이게 우주 전체의 진리일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안에서만 진실이고 지구 밖에서 진실이 아니면 과연 그게 진실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적 법칙이 만약에 그게 지구 안에서만 진실이면은 그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법칙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소설 속에서 진짜 과학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원작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너무 깊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제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좀 궁금증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살살 긁어.
이게 보다 보면은 더 알고 싶은데 이제 약간 드라마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소설에서는 아무래도 등장인물도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5명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관성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소설 읽어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드라마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한 명씩 이제 자살을 해요. 어떤 이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죽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추적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유도 없이 자살을 하고 죽어가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중요한 연구, 이 지구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법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위협적인 어떤 대상이 나와서, 그죠? 대상이 나와서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다운 정확하게 이게 너의 생명의 카운트다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지. 이 카운트다운이 0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과학자한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자살한 다른 과학자들은 똑같이 그런 카운트다운을 본 걸로 여겨져요. 그냥 벽에다가 이제 유서 비슷한 걸 남겼는데 그게 몸통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과학자는 유서 같은 말을 남기고 이제 죽는데 소설에서는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말을 남기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과학은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유서를 남기고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실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실험이라는 거를 하면은 조건이 같은 조건에서는 항상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와야지만 어떤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칙. 그래서 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한 연구 조건에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증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증거의 핵심이기도 한 건데, 이 실험값들이 똑같은 조건에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 속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초과학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수학과 물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과학의 근간을 증명해서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기초과학이 틀렸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한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보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 게 이게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넣었다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구에서 알고 있는 이 법칙이 과연 지구상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일까? 이게 우주 전체의 진리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작가가 물음표를 던지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 진실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인터스텔라에도 나오지만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와 우리처럼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 사이에는 분명히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 2차원을 바라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그 2차원의 애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웃기게 보일 수도 있죠. 2차원의 애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3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낱 너무 벌레 같은 거야. 그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3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2차원에서 봤을 때는 걔네들한테는 그게 어떤 법칙인 거야. 그게 이제 소설 속에서도 그런 이제 묘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개미가 우리가 이제 이제 땅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5cm 간격으로 이렇게 퐁퐁퐁퐁 파놔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개미 굴이 있는 주위에다가 5cm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면 개미가 이렇게 막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5cm마다 이렇게 땅이 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미 과학자가 탁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은 5cm마다 우리 걔네들은 5cm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격마다 세상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긴 거야. 쟤네들은 그렇게 자기의 세상이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3차원 세계에 있는 우리가 개미 굴을 쓱 밀었어요. 그래서 무너뜨렸단 말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제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연재해잖아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란 말이지. 그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다가 건드린 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3차원과 2차원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해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예를 들면 4차원, 5차원에서 어떤 생명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웃을 수도 있다 이거지.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어떤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살짝 건드렸어. 4차원에서 3차원을 살짝 건드렸어. 그랬을 때 뭔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죠. 이게 자연재해야,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위의 차원의 어떤 생명체가 봤을 때는 너무 웃긴 거지. 한낱 내가 이렇게 잠깐 장난쳤더니 난리가 나더라라는 웃긴 거지. 그런 약간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차원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설상 보면은 이제 그 차원을 가로지르는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자세히는 아닌데 이 드라마에서도 살짝은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지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자. 이제 이런 게 그게 뭐냐면 외계의 생명체가, 이 외계 생명체는 그 신호를 보낸 그 외계 생명체는 어떤 자기네들 행성이 존망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소설 속에서는 이 행성이 원래는 16개의 행성인가? 뭐 하여튼 그 행성 이외에도 행성이 주변에 많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드라마 속에서는 삼체 행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삼체라는 게 3개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태양이 3개라는 거지. 태양이 3개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성,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으니까 태양 3개에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 즉 4개의 질량이 있는 물질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3개의 질량이 있는 물질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가 3개니까. 그래서 이게 삼체가 되는 거예요. 삼체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개의 질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지구에서 보듯이 태양과 달만 이렇게 지구 이렇게만 놓고 보는 거랑은 다르게 공존과 자전과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이제 뉴턴이 노력을 많이 하고, 뉴턴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을 풀다 우울증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예측하기가. 이 3개의 행성이 있는 곳에 주기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리고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 답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묘사가 나와요.
과학자들이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그 삼체 문명의 어떤 그 어려움, 이제 그게 어려움이지. 왜냐면은 기후 변화도 알 수 없고 계절도 예측할 수 없고 날씨도 예측할 수 없고 하여튼 모든 걸 예측할 수 없는 곳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체 행성의 외계인들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 발전했다 싶으면 그렇게 자연재해처럼 막 휘몰아쳐서 다 죽어버리고, 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진짜 남극처럼 추웠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적도처럼 더웠다가 막 이렇게 막 팥죽 붓듯이 온도도 막 변하고 이러니까 문명이 발전하는 게 시간이 너무 더딘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삼체 행성하고 지구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삼체 행성의 그 생물체들은 인간하고 다르게 몸에 물을 뺄 수가 있어. 그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척박한 환경이 오면은 몸에 물을 빼가지고 이렇게 종이짝처럼 착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그 바디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제 계절이 좋은 시절이 오면은 그 바디를 꺼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 오징어 불리듯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 막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문명을 이어가는데, 또 이제 한 번씩 그런 가혹한 그 행성의 그 구조 때문에 뭐 타 죽는다든지 뭐 얼어 죽는다든지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문명이 막 멸종할 정도의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리셋해야 되잖아. 항상 리셋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드라마에서는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소설 속에 보면은 얘네들 그 DNA 속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과거에 사라졌던 문명을 기억하는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손들에게 그 기억의 끈을 이제 계속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명을 자꾸 리셋하더라도 그 과거의 문명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이 되죠. 문명이 계속 이제 고도로 발달하려면. 대신 이제 문명의 발달의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번씩 멸종해야 되니까, 중간에 한 번씩은 문명이 박살이 나니까 이게 어떤 고도화된 문명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삼체인들은 자기네들 행성에 그 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마치 뉴턴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 인간 컴퓨터, 난 그것도 참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간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바이너리잖아요. 0하고 1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0, 1을 만들어. 흑기 들어, 백기 들어, 이걸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VR 가상현실 속에서 그 문명을 보여준단 말이죠. 컴퓨터까지 발명을 한 거예요, 애들이. 컴퓨터까지 발명을 한 그 문명을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군대한테 몇 년 동안 이걸 시킨 거야. 백기 들어, 흑기 들어, 백기 들어 했는데 이걸 시켜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했지만 어쨌든 답이 틀렸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순간 계산을 했는데 뭐 몇십 년 동안은 뭐 혹독한 그 계절이 오고 뭐 몇백 년 동안은 또 안정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해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딱 늘어서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해가 일직선상에 딱 늘어서면 어떻게 돼? 중력이 힘이 가속되잖아요. 중력이.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공중에 뜨는 거야. 그래서 막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멸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결국 가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 삼체 행성의 그 외계인들은 자기네 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명이 발달해 나가면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상 소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네 행성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성이 거기에 16개인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돌고 있었는데, 한 번씩 그 중력의 작용이 올 때마다 그 해에 빨려 들어가서
행성이 파괴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네 행성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데 어떻게 운 좋게도 그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냥 잘 버텨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삼체 행성의 그 외계인들이 우리 별을 버리고 다른 어떤 별을 찾으러 가야 된다. 마치 지구인들이 그 화성을 정복하러 간다. 뭐 이런 상상을 하듯이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환경의 이제 행성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마음을 먹고 있을 즈음에 그 예원제가 보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는 순간 우리 별이 아니라 저 지구라는 별을 향해서 가면 우리 문명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소설 속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상 그 신호를 어떤 행성이 받을 수는 있어. 받을 수는 있는데 과연 우리 문명이 거기까지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거리가 먼 거리에서 온 어떤 신호라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갈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신호가 온 게 4년 걸려서 거기 도착했고 또 4년 걸려서 답장이 왔고 다시 예언제가 답을 줬으니까 그게 거기쯤 닿았을 때는 이 위치가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이제 빛은 그죠? 질량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계산해 봤을 때 대략 400년 정도 걸리면 400년 정도 걸리면 그 행성에서 지구로 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도 참 참신하지 않아요? 진짜 있을 법한 내용이야. 그게 이제 SF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구라가 먹히려면은 약간의 그 사기가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0년이라는 어떤 딱 그 수치, 외계 운명이 지구까지 오는데 400년 현실적인,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거죠. 뭐 몇천 년이 걸린다 이러면은 사실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400년이면 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400년은 먼 미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닥칠 미래도 아니면서 인류의 존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 봤을 때는 100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치고 400년이면은 사실 우리 세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되게 염세적인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 내용을 딱 알고 나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그 내용을 딱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 왜냐? 어차피 우리 세대까지는 잘 살 수 있어. 우리 밑에 세대도 이미 나온 세대들까지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자손을 번식시키지 않으면 계속 잘 살 수 있지. 어쨌든 나중에 없어지더라도 근데 거기까지 걱정하기에는 400년이 그죠? 나만 결혼 안 하면 나는 어쨌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400년이면 어쨌거나 우리가 결국 지배를 당할 거라면은 외계의 공격을 당할 거라면은 인류는 망했는데 뭐 그러면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소설 속에서. 그런 상상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400년이라는 건 진짜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드라마 소설, 드라마가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이게 시즌제란 말이죠. 지금 시즌 1이 그 드라마가 8편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8편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설의 내용에 일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일부까지는 사실 그게 드라마로 이게 나올 만한 듯한 그런 스케일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시즌2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대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부부터는 막 내용이 정말 방대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이제 어떻게 옮길지 난 2부가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 진짜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넷플릭스 구독 취소했던 걸 다시 끊어서 볼 만큼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왜냐면 이제 1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끝에 가면은 1부 끝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구가 이제 그 외계 침공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한단 말이죠. 그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를 침공하기까지 400년이 남아있는데, 인간들은 단 한 번도 문명의 중간에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발전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 폭탄이 발명된 그때부터 지금 컴퓨터, 이 AI 시대까지, 최첨단 과학 시대까지 오는데 20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그러죠. 그러면은 앞으로 400년이면은 과학의 그 눈부신 속도가 어마어마할 거니까 외계 행성이 지구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인간의 과학이 그들의 문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참신해요, 그죠? 4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줌으로 인해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 그게 외계의 공격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설 속에서 과학을 막는 방법이 과학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근데 과학자들을 근데 실제로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란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멸하게끔, 이때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기초과학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차원에서부터의 계시처럼 이렇게 들리도록 조작을 해놨단 말이죠. 소설 안에서. 이걸 자세히 이제 내용을 보셔야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컨셉을 이해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처음에 봐서는 몰랐는데 한 3번, 드라마 3번 정도 보고 이제 소설 조금 읽으면서 약간 감이 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거는 자기의 신념과 어떤 믿음에 대한 배신이 있었을 때, 인간이 거기 처음에 예언지가 그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 과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자기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껍질, 그게 무너지면 인간이 버티질 못한다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과연 진실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과학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 논리나 이런 거를 증거를 통해서 이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과학의 믿음이 없어졌을 때, 그거는 이제 혼돈인 거죠, 혼돈.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모든 연구라든지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뭔가 연구했던 무엇이 한낱 마치 인간이 개미굴을 이렇게 톡 무너뜨리듯이 우리보다 더 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린 너무나 벌레 같은 존재로 이해되는 그 세상을 본 거야, 과학자들은.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 굉장히 염세적인 철학인 거죠. 그 논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가설인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는 모든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이게 과연 그럴지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거를 이론은 많은데 이제
아직까지 증거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증명된 사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그 양자 얽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몇백 광년, 그러니까 4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시시각각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내놨는데, 뭐 양자 얽힘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쌍을 이루는 어떤 양자를 지구에다가 2개를 보내고 자기네들이 2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양자 얽힘에 의해서 한쪽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반대편에도 똑같은 현상이 양자 얽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소폰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이제 지구를 먼저 보낸단 말이죠. 그 소폰이라는 거는 지자, 그거는 질량이 너무나 작아서 그 거의 빛의 속도로 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질량이 너무나 작아서 양자니까 빛의 속도로 도달한 그 소폰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행성의 고등생물에게 전달하는 거죠. 마치 어떤 텔레파시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돼서, 그래서 지구를 감시하는, 지구인들을 감시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계인들은 시시각각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구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듣고 변화값을 주고 지구의 과학자들이 헷갈리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인간이 이기기 힘든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소설을 보면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의외로 답은 되게 간단했는데, 물론 제가 끝까지 안 읽어서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요.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어둠의 숲이라는 그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우주는 마치 어두운 숲속과 같다는 내용이에요. 우주는 마치 어두운 숲속과 같다. 사냥꾼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두운 숲과 같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두운 숲에서 우리가 다 사냥꾼이라서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떤 새가 막 빽빽빽빽 소리를 질러. 그러면 사냥꾼이 딱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 아, 저기 먹이가 있다, 사냥감이 있다. 그 달려가서 죽이겠죠. 아니면 잡던지. 근데 마치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티 프로젝트라는 거, 그걸 이제 거기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계의 어떤 고등 생명에게 지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막 전파도 쏘고 이런 행동을 너무 이제 그 소설 속에서는 약간 그거를 본 거지. 마치 나를 잡아가라 하고 막 떠드는 그 사냥감처럼 뭣도 모르고 막 어두운 곳에서 막 파닥파닥 떠들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이 확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떠드는 거야. 날 잡아가라 막 이렇게. 그런 내용인 거죠. 마치 이제 예언자가 신호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둠의 숲에서 소리를 내면 잡아먹힌다 이 얘기예요. 응? 멸종한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순간 그 문명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알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과연 외계인이란 있을까? 그죠? 외계인이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이 그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우주라는 거는 빅뱅 이론에 따르면 끝없이 팽창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 행성들과 그런 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지구와 같은 어떤 환경. 네, 여러분. 지금 강아지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 페르미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 분명히 우리 지구인들처럼 어떤 문명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주는 얼마나 큰 공간 낭비인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소설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생명체가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생명체들이 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이거죠. 지구인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UFO 이야기, 외계인들 이야기 하는데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느냐, 그죠? 외계 생명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다 있다고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너무나 광활한 이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 정말 덩그렇게 우리만 있다고? 저도 뭔가 있을 거는 같거든요. 정말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 끝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 우리만 있다고? 근데 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는 이론.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곁에 오기 전에 문명들이 사라졌다. 그죠? 우리 곁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기술이 되면 그 문명은 사라진다. 야, 이것도 참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소설 속에서의 처음에 나오는 주제하고도 약간 맥이 일맥상통한 건데, 인간이 자정 능력이 없다. 인간은 자기 파괴적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명도 계속 발전하면 결국 끝에는 자기 파괴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살짝 그 내용이 그 드라마나 소설 속에 살짝 비치는데, 그럼 결국에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건 뭐냐? 다른 문명도,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달해서 결국 자멸의 길로 가듯이 어떤 문명이 고대가 아니고 이렇게 발달한 문명이 있으면은 너무나 발전을 이루고 나면 이제 자폭한다 이거지. 스스로 막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곁에 못 온다. 오기 전에 자멸을 하니까 못 온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어둠의 숲에 나오는 내용이 또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는 순간 사냥꾼이 보고 잡아가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생명체가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그 문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면은 이 소설 속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저는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결 방법이 거기에 살짝 나오는데, 이 사실은 그 인간하고 외계하고의 그 전쟁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설에는. 그 드라마에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 전쟁을 인간이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 형태로 이제 매듭을 짓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론이 그거예요. 어떤 행성에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순간 누군가의 타겟이 된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누군가의 타겟이 된다는 그 이론을 외계인들에게 무기로, 역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위치를 알려서 그들이 우리를 점령하러 오는 동안, 우리가 만약에 그들의 위치를 알리면 누군가는 그들을 점령할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그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점령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를 또 다른 곳으로 알리면 결국 또 점령당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약간 무기처럼 역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인데, 와,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론이에요. 왜냐면 전쟁도 아니고 보통 이제 SF 생각하시면은 이제 뭐 무기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전쟁을 한다든지, 물론 전쟁 장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 소설에도 이제 전쟁의 장면, 뭐 과학의 발달로 어떤 획기적인 그 물방울 함대가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보통의 그 우리가 흔히들 보는 그 SF 영화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철학적인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 협박이 약간 너와 내가 공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약간 협박 같은 거죠. 너희가 오면 난 너희의 위치, 그러니까 즉 지구의 위치를 알리겠다. 이 협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협정 같은 걸 이루어내는, 함체인들과 지구인들 사이의 협정을 이루어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런 그 아이디어의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참신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실제로 그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은 100년 정도밖에 못 살고, 그것도 길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또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400년 뒤에 있을 일이란 말이죠. 그 소설의 배경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자세,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SF적 시선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주로 SF 영화에서 보면은 막 과학 문명이 와서 뭐 때려 부시던 아니면 점령을 하던 막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야, 근데 협박이 그게 통했다는 거. 니네들이 오면 우리가 위치를 알린다라는 협박이 통할 수도 있나? 그런 협박이 통할 수도 있나? 왜냐하면 걔네들이 왔던 것도 똑같은 이유로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협박이 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네들도 위치가 알려졌기 때문에 점령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걸 역으로 다른 곳에다가 또 위치를 알려버리면 자기네들도 점령 당할 테니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지? 진짜. 그래서 그런 상상력, 이런 게 정말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이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휴고상을. SF 물론 아시아의 최초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론이나 철학들을 한 번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약간 속아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약간 속을 법한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로워요.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삼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스웨터, 진짜 3초에서 5초 사이밖에 안 나오는 그 스웨터지만은, 이거를 이제 저처럼 심오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스웨터도 저처럼 이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았을까? 만약에 뜨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뜨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순간은 놓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웬스데이, 넷플릭스에서 웬스데이 한창 유행할 때 넷플릭스 베스트 막 여기저기서 나왔었잖아요. 거기도 사실상 그 넷플릭스에서 웬스데이가 입고 나온 그 댄스 장면에 입고 나왔던 그 바둑판 무늬 옷, 뭐 몇 초나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드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뭐가 이렇게 바이럴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쯤 되면은, 지금 이제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뭔가가 바이럴 할 거면 나왔어도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나온 사람이 없는 걸 보면은 이게 뭐 바이럴하게 뭔가 팍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소설의 내용만큼은 진짜 한 번쯤은 리뷰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네. 드라마도 꽤나 잘 만들었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보고 나니까 다 읽은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소설을 보면은 너무 방대해서 이걸 어떻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시즌2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방대한 내용이 시즌2로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만하면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넷플릭스에 한 달 그 있잖아요. 구독 취소하기 전에 한 달 그 보류하는 그 버튼을 눌러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와중에 최근에 또 새로운 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 취소 날짜가 안 돼가지고 아직 볼 수 있어가지고 급하게 어저께서부터 또 본 게 또 기생수 더 그레이 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이제 6화까지 하는 거를 봤는데, 그게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던데, 제가 예전에 그 티빙에서, 아마 지금 아직도 티빙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티빙에 보면은 돼지의 왕인가 하는 그 연상호 감독님 작품이 하나 있단 말이죠. 저는 근데 그 지옥도 물론 봤지만 지옥보다도 그 돼지의 왕? 그 작품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 작품을 볼 때는 그 연상호 감독님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본 컨텐츠가 그거였는데 진짜 몰입해서 봤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몰입해서 봤어. 그래서 이제 그 돼지의 왕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연상호 감독님을 알게 됐는데, 그 뒤로 뭐 지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괴이도 있었죠. 괴이라는 작품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각본 쓰신 게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선산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전 그건 보진 않았어요, 선산은. 근데 이제 약간 그 세계관이 독특하신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그 드라마나 영화 속 세계관이 굉장히 좀 소재가 좀 참신한 걸 많이 다루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분이. 근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기생수라는 이거는 원작이 일본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기생수?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얼핏 그 예전에 그 봤던 어떤 그 리뷰인가 그 애니 리뷰인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기생수라는 게 그 손에 그 괴물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같이 몸이 일체가 된 변종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걸 보니까 머리가 촉수로 변하는 어떤 괴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세계관 자체만큼은 참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영화한 거고,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이게 실사화 영화판이 이미 있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래서 좀 하기 어려운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제 CG라든지 이런 연출하기가 되게 애매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영화가 이미 나온 작품이라면 분명히 비교가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비교는 못 하겠고, 그냥 다 보고 나서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볼만은 해.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볼만은 한데, 딱히 막 추천을 하고 싶다거나 뭐 굉장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냥 그냥 시간 때울 만큼 볼만하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감상평은.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잘 만들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되게 참신한 소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돼지의 왕 말고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이연상호 감독님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신선해. 되게 신선하고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그리고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CG를 처리하는 부분도 부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CG 부분도. 그 한국의 이 CG 연출력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이렇게 약간 오글거리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편지 형식으로 그 괴물이 편지를 썼다는 그 내용.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이거는 사실상 조금 약간 실망했어, 그 부분에서. 왜 편지를 썼어? 인터넷 시대에 편지를 썼다고? 그 괴물의 그 레트로 감성을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뭐야. 지금 같은 시대에 편지? 난 일단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메일도 아니고, 난 차라리 이메일이었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스포가 될까봐 초창기니까 지금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주인공하고 이 괴물하고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 괴물이, 그러니까 이 기생수라는 것이 인간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인간을 조금씩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분명히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 인간의 하고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이미 지나간 편지를 익혔냐 이 말이야. 지금 같은 시대에 카톡도 있고, 게다가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카톡이라든지 셀프 카톡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카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도 있고, 거기 DM도 나오더만. DM도 있고 페이스북 뭐 많은데 이메일도 아니고 편지? 게다가 이 편지를 제3자가 전해줘요. 이게 뭐야? 그건 조금 약간, 이건 진짜 정말 시대의 미스테이크 아닌가? 이거는? 그 기생수가 인간을 배웠는데 편지를 썼다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인간을?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독님 너무하시네. 난 그 생각했거든요. 감독님 진짜 너무 그 레트로 감성에 푹 빠져 계신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배운다 하면은 지금쯤이면 텔레그램이나 뭐 DM이 날라가야 되는데. 근데 편지를 썼다. 뭐지? 난 좀 약간 이해 안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그 괴물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따라가고 인간을 동경해서 인간의 어떤 조직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 그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서 인간에게 측은지심을 가진다? 기생충 주제에? 인간을 위로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기생충 주제에? 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 공동의 어떤 운명체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의 운명체로서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외로워하지 마라. 너가 싫든 좋든 우리는 너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스타일? 뭐지? 갑자기 막 오글거리면서 막 이거 신파야. 그런 내용일 수 없잖아. 기생수라는 게 원래 이렇게 신파적으로 갔어야 되는 건가? 약간 그거는 진짜 좀 약간 아니었어. 그리고 이거 처음에 이제 보니까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봤거든요. 기생수 더블에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그냥 연상훈 감독 작품이라는 것만
보고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나왔을까 이러고 봤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초반에 조금 그 초반에 그 이정현 배우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그 이정현 배우가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레이 특수 요원 반의 그 대장으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그 기생수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진짜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왜 이정현 배우님이 절대로 연기를 못하는 분이 아닌데 연기 굉장히 잘하고, 예전에 그 연기력 하면은 좀 생각나는 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나?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정현 배우님 나오는 거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 거기 보면은 연기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냐면 그 내용이 약간 거기도 남편이 약간 스릴러야, 그 영화도. 근데 거기도 남편에게 어떤 행해지는 그 부인으로서 그 역할, 그게 거기서도 살짝 그렇게 무섭게 표현되고,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 초반에, 드라마 초반에. 근데 이 연기 자체가 너무 달라. 이 감정선이 너무 다르고 왜 이렇게 너무 이해 안 되는 연기를 하신단 말이죠. 기생수에서는 감정선이 전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약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서 좀 사실 몰입감이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 기생수 보면서 이정현 배우님이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는데 처음에 등장씬에서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확 휘어잡을 수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 뭔가가 이 연출하려는 그 연출자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팍 나오는 뭔가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보는 사람, 저는 제 시선에서는 그걸 보면서 약간 왜 저렇게 어색하고 기계적인 등장을 할까, 좀 그렇게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약간 거기도 약간 스릴러 비슷하게 남편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스포가 될까봐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감정선이 비슷할 법도 해. 그래서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남편이 소재로 그렇게 뭔가가 나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살짝 겹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감정선은 전혀 이게 아닌데 아마 오싹할 정도로의 어떤 카리스마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코미디 비슷하게 이 부부 사이가 처음에 안 좋았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올 줄 알았어. 그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부였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야. 부부 사이 연락 좋았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생수는 보면서 그냥 6화까지 있으니까 내용이 시간 때우기 좋은 것 같았어요. 어저께 제가 이 삼체 스웨터 한 이쯤 이제 무늬를 다 뜨고 팔을 조금 이제 무늬를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팔 무늬를 요만큼 떠보고, 한 요만큼 떴을 때부터 그거 보기 시작해가지고 기생수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길이가 얼마큼 됐으려나?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밑에 고무단 넣어도 될 정도가 되겠네요. 원래는 이게 이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길이가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고무단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그래, 한 그렇게 그거 보는 동안에 이걸 뜬 거예요. 이 밑에 이만큼을 떴는데 그래서 시간 때우기 용으로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추천하거나 막
막 재밌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릴러 추천 많이 드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 영화 3편 추천드렸죠. 한국 스릴러 3편. 근데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제가 좀 최근에 본 거라기보다 한 2, 3년 안에 봤던 것 중에서는 한국 스릴러 말고 해외 스릴러 중에서 재밌게 본 거는 서스페리아 좀 재밌게 봤어요. 서스페리아.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 최근에 보면은 그 서스페리아에 나왔던 그분 이름 뭐죠? 그 영화배우, 영국 영화배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뭐 그러니까 제가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1000년의 기다림인가? 3000년의 기다림이네. 1000년이 아니고 3000년의 기다림. 틸다 스윈턴 맞다. 틸다 스윈턴. 3000년의 기다림 요거가 올라왔는데 약간 이거 언제 쪽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틸다 스윈턴 나온 거. 근데 요거 제가 최근에 봤는데 확실히 이게 사실상 다른 사람이 이걸 찍었으면은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동화 보는 듯한 그런 판타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해요. 동화 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보긴 잘 봤는데 틸다 스윈턴이어서 더 흡입력이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사실 틸다 스윈턴 아니었으면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OTT에서. 근데 틸다 스윈턴이 워낙 연기가 이렇게 약간 좀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 배우가. 그래서 이렇게 확 좀 이렇게 흡입하는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서스페리아에서도 틸다 스윈턴 나오거든요. 근데 틸다 스윈턴 나는 몰랐는데 다 보고 나서 알았어. 다 보고 나서 알았는데 틸다 스윈턴이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 영화 처음 봤을 때는 틸다 스윈턴이 다른 역할 배역도 했다는 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고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고 리뷰를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보였어요. 그 박사로도 나오고 틸다 스윈턴이 그 선생으로도 나오고 뭐 이랬다는 거. 그래서 서스페리아는 진짜 서스페리아 그 옛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원작이 있어요. 서스페리아가. 근데 그거 말고 서스페리아 틸다 스윈턴 나왔던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한 번 봐갖고는 저는 3번 봤는데 솔직히 3번 봐도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3번 봐도 정확하게 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보면 볼수록 이 영화가 그 담고 있는 그 함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 배경을 조금 알면 알수록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스릴러라서 되게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무시무시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것들이 거기에서. 그래서 스릴러라서 그런 거 다 몰라도 그냥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압도할 수 있을 공포스러운 분위기예요. 절대로 서스페리아에서는 막 이렇게 확 놀래키거나 막 이렇게 뭐 훅 나타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분위기, 내용과 분위기 자체가 그냥 쭉 무서워. 끝까지 무섭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상징적인 어떤 함축적인 의미일 텐데 근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어쨌든 공포영화는 제 기준에서 잘 만든 공포영화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 무서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요.
베리아는 무서워서 저는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또 하나 추천드릴 만한 거는, 예전에 제가 유전이라는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전이라는 영화는 처음 봤을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제 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유전 되게 무서웠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무섭지가 않았어, 그거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배경?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현실에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약간 오컬트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과 그 분위기, 그 집안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현실에도 좀 있을 법한 그런 약간 짜임새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살짝 그게 오히려 덜 무서웠다, 나는. 이거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런 스릴러는 되게 무섭다고 느끼잖아요. 저는 오히려 현실에 너무 있을 법하면은 좀 이게 좀 무서운가? 그러면? 원래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무섭진 않잖아요. 그냥 있을 법한 얘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는 그 오컬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거 그냥 약간 그런 걸 비꼬는 내용인가?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리뷰를 봤단 말이에요. 그 리뷰를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약간,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리뷰에 그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 이렇게 리뷰 보시면 이렇게 찝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은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살짝, 그때 가서는 살짝 무서운 게 조금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영화 말고, 이것도 영화긴 영화인데 여러분, 또 추천드릴 만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무서워. 요거는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넷플릭스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다머라는 게 있어요. 다머. 이거 진짜 저 한 두세 번 봤어요. 두세 번. 근데 이거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이긴 한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그 범죄자 이야기를 이제 다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연기자가, 물론 모든 연기자가 연기를 잘 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출연 배우가 여기 엘반 피터스, 리처드 젠킨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진짜 너무 뭐라 하지? 실제랑 너무 그 분장이 너무 너무 압도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느낌이 이 실제 그 범죄자의 느낌이 너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약간 그 심리 묘사 있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이코패스의 그 심리 묘사? 이런 게 여기 되게 은근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심리 묘사가. 그래서 이제 이 연쇄 살인범이에요. 이 내용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그 연쇄 살인범의 그 내용을 이렇게 나오는데, 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좀 있긴 있어요. 뭐랄까, 잘못됐다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비평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약간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린 시절에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이 훈육을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을 부모가 많이 느끼는, 그 아버지가 특히 많이 느끼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거기에 넣었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 다큐 보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물론 어떤 부모라도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진 않겠죠. 어떤 부모라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굳이 심리 묘사를 그렇게 넣었어야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끔찍한데 굳이 그런 심리 묘사를 거기다가 넣었어야 되나? 약간 그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한편으로는 약간 측은지심 같은 마음이 없잖아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긴 좀 들어있는데,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사람이 끝까지 반성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가 일단은 무서운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섬뜩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 자체가 정말 너무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무서워요. 이거는 보면서 진짜 일단은 실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무서운 것도 있고, 근데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마인드 헌터라는 게 있어요. 또 넷플릭스에 마인드 헌터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약간의 다큐 형식으로 나오는데, 마인드 헌터는 진짜 그 볼만한 그 포인트가, 여기 실제 배우들이 분장이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같아. 그 범죄자들 분장이 진짜 너무 똑같아.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조금 있어요. 약간 너무 똑같이 분장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해놨어요. 진짜 분장을 어쩜 저렇게 잘했지? 할 정도로. 그리고 하여튼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마인드 헌터는. 그래서 조금 재밌었어요. 약간 CSI 같은 느낌의 그런, 그거보다 약간 좀 깊은, CSI보다 약간 한층 더 깊은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거 있고. 제가 이제 제가 진짜 SF물이 아니지, 이거는 판타시 스릴러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거, 오컬트 뭐 이런 쪽에 가까운 거 중에서 진짜 많이 본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이거는 제가 리뷰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아카이브 81이라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 81, 넷플릭스에.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순위권 안에도 들어온 적이 없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카이브 81은 이거를 처음에 1, 2화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봐야 돼. 이건 눈을 뗄 수가 없어. 너무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약간 오컬트 영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지, 이것도 드라마죠. 오컬트 드라마 같은 건데, 여기 이제 주제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제곡이 그냥 멜로디 라인이 너무나 심플한 단조 멜로디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너무 공포스러워. 이 노래가 배경에 깔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너무 공포스럽고, 그리고 약간 이게 이 드라마 형식이 어떤 비디오를 보는 그 비디오 복구 작업을 하는 사람이 비디오 안에 누군가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놨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 실종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체가 나온 게 아니니까 실종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떤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실종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떤 여자가 찍어 놓았던
인터뷰의 비디오 테이프를 복원하는 어떤 사람이 이 인터뷰를 찍은 그 안에 그 주인공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건지 막 이렇게 약간 헷갈리면서 어떤 주술의 힘에 의해서 이 둘의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실제이고 어떤 게 인터뷰이고 어떤 게 실제이고 이 둘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나 과거에서나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런 고리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게 반전이 있긴 한데 결론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밖에 못했나?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끝에 약간 그 오컬트를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약했긴 약했는데 근데 어쨌든 반전 부분도 조금 마지막에 소름 끼칠 정도로 반전 부분도 좀 잘 표현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카이브 81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되게 추천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Behind Our Eyes라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 이거 내려가기 전에 이게 아직도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이렇게 쭉 제 리스트를 보면서 추천을 드리자면 Behind Our Eyes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Behind Our Eye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맨스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스릴러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반전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배신, 사랑, 배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종합적으로 나오는 스릴러라서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그냥 제일 편안하게 좀 대중들이 보기에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거는 아마 비하인드 아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건 좀 약간 하드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린 새 영화, 한국 공포 영화 3개 이어서 해외 드라마 스릴러 부분 넷플릭스에 아직 있는 거 언제 내려갈지 모르죠. 몇 개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리즈들은 뜨게 하면서 틀어놓으시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주구장창 이렇게 막 떠야 되는 이런 것들 있죠. 한도 끝도 없이 떠야 되는 거, 뭐 딱히 집중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하셔야 될 때 틀어놓으시면은 진짜 시간 정말 잘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서요. 제가 이 오늘 3채 이야기 하는 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순위가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3채 드라마가 조만간에는 아마 순위권 밖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볼 사람 다 봤고 리뷰하실 분들 다 리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완성이 되면은 도안 이벤트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계획대로 이렇게 드라마가 한창 앞순위를 막 치고 나올 때 이게 완성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아쉽지만은 어쨌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게 제가 핑거링 웨이트로 시를 고르는 동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골랐던 월스티드 정도로 제가 골랐던 그걸로 갔으면은 그죠? 뭐였죠? 매들린 터시 제가 처음에 골랐던 거 요걸로 갔으면은 조금 뭐랄까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무늬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예, 핑거링 웨이트로 제가 작업을 하는 통에 시간이 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항상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저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너무 초반기에 하는 것 같아.
예전에 그 웬스데이 그것도 웬스데이 그거는 너무 늦게 했고 제가 볼 때 웬스데이 베스트 제가 만든 거 그거는 바이럴 되고 한참 뒤에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혀 그런 낌새도 없는데 그냥 드라마 자체는 되게 흥행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나 혼자 너무 앞에 서두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원래 이런 거는 같이 여러 명이 우르르 나와서 해야지 재밌는 건데 왜 저 혼자 이렇게 앞에서 막 이걸 삼치를 달리고 있었나. 너무 재밌게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은 오늘 보니까 4위에 랭킹되어 있던데 넷플릭스 코리아에 4위에 랭킹되어 있던데 얼마 전에 봤을 때 2위였어요. 이제 자꾸 떨어지고 있죠. 오늘 보니까는 기생수가 많이 치고 올라왔던데 하여튼 볼 게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가 올라오면은 1위로 그냥 팍팍팍팍 뜨는 것 같긴 한데 재미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막 진짜 두세 번 볼 만큼 재밌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삼체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보시고 요즘에는 리뷰 하시는 분들 과학 채널 가면은 삼체 리뷰 안 하신 분들 없어요. 다 해놨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설명 잘 하시는 그 과학 채널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인 소설이라는 거 매력적인 드라마, 매력적인 소설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3초, 5초 나오는 스웨터 글쎄요 사람들이 잘 안 봤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까지 딱 타이밍 좋게 하질 못해서 조금 안타깝고 오늘 이후로는 이벤트 할 때나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탑다운 레슨 제가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게 소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매 요만큼 떠봤는데 이거 반이거든요. 지금 무늬가 반인데 보시면은 지금 입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껴서 보기만 하면은 네 이게 지금 반이에요. 이렇게 반 올라온 건데 반 더 내려가. 이게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요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어쨌든 요거 양쪽으로 요것만 하면은 네, 샘플은 끝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징을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요 사이징을 미디엄 정도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슴둘레 44인치 기준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3사이즈 정도 사이징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도안에. 네. 그래서 핑거링 웨이트 한 것도 있어요. 조금 사이징의 폭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5사이즈 정도 넣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5사이즈 시간이 된다면 5사이즈 안 된다면 3사이즈 그리고 솔직히 이게 해외 분들을 약간 염두에 두고 이 도안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이징 폭이 좀 넓게 있어야지만 다운로드 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이징 폭을 한 5개 정도 넣어야지 맞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될지 5개 정도까지 될지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샘플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말 뜨개 라이브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워크샵 하고 계시는 분들 벨페어 예쁘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들 사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예쁘게 작업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라이브 때 같이 수다 떨어보는 걸로 할게요. 안녕.